자, 이제 절반 왔네요, 그죠? 네. 할 때는 안 간다고 안 가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은 금방 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시간으로 정자산이라는 춘추시대 때 아주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공자님보다 한 세대 정도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2600년 전의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 정자산은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하나 둘씩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 정자산 같은 인물이 모범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노블한 사람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사마천이 순례열전과 홍례열전을 통해서 순례열전을 통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벼슬아치들, 공직자들 이야기를 했고, 홍례열전에서는 그 반대쪽의 이야기를 하면서 법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깊은 통찰력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례열전을 통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5사람의 관리들 이름을 쭉 나열했고,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정자산이라는, 그러니까 이 순례열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사람을 소개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손수고를 소개를 했고, 오늘 이 시간에 정자산을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이 양이 많아요. 나머지는 지금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그 정도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한 테마로 끄집어내가지고 강의하기에는 조금 분량이 적어서 세 분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마천이 순례열전의 원문과 저쪽은 정자산 편에 대한 사기 기록입니다. 요거는 판본이 청나라 때 판본입니다. 지금 사기나무 판본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것은 송나라 때 판본, 1000년이 조금 넘은 게 있고, 이건 청나라 때 간행된 판본입니다. 이 판본을 제가 중국에서 전부 다 130권 전부 다를 PDF로 구입을 했어요. 상당히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자산에 관해서 정자산의 고향인 하남성 신정 쪽에 있는 신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조그만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향토사학가, 그 지역의 전문가가 정자산을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동영상을 제가 하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셨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자세하게 살을 더 붙여서 이제 좀 더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자산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춘추 시대를 아셔야 됩니다. 춘추 시대는 공자가 지은,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춘추라는 책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 전국은 유양이 편찬한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따왔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춘추 전국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동주라고 합니다. 역사에서는. 그럼 동주란 얘기는 서주가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죠? 기원전 771년에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포사라고 하는 애첩을 웃겨보려고 봉화놀이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수도가 점령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평왕이 수도를 서쪽, 오늘날 서안 쪽에서 낙양으로 옮겨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 낙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기원전 770년부터를 동주라고 부르는데, 대개 공자님이 편찬한 춘추도 그 무렵에 시작하기 때문에 역사책이 춘추라는 말로 지금까지 대체를 해왔는데 정확하게는 동주시대입니다. 그 기원전 7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550년이죠. 그죠? 그 전체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이제. 요 550년 동안 중국 역사에서는 오늘날 중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경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강의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중국 사람 DNA 속에는 춘추전국 DNA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550년 동안 춘추시대 때는 이제 주나라의 제후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170개 정도 나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최소한 100개는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요 100여 개의 나라가 550년 동안 하나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하나로 줄어드는 거죠. 그 나라가 100여 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상상도 하기 힘든 일까지도 거의 대부분 다 이 시대에 일어났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또 각국은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무기도 또 개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결국 인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인구 증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고 또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시기에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다. 아들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 군사 방면에는 손자 같은 인물이죠. 예. 그 다음에 사상 방면에는 이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다 나중에 송나라 때 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거지로 주자라고 붙여준 거 외에는 아들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다 이 시대 사람들 100%.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사상의 황금시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기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정자산이라는 인물은 춘추시대 때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는 사실은 제나라에 보면 관중이 있었어요. 여기 제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관중이 정자산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선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자산은 춘추 중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말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추 초기는 관중이요. 춘추 후기는 정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춘추 시대 때는 정자산 한 사람밖에 없다. 정치가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막 모든 나라들이 개혁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막 이제 돌입할 즈음이야. 그때 정자산이라는 사람은 이 정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정나라 할아버지가 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국군입니다. 임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를 못 물려받았을 뿐이지 왕족이단 말이죠. 근데 정나라 위치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서 한복판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하남성 지역인데 다른 말로는 중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중국의 한복판이야. 이 나라가 강할 때에는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사방으로 자기 힘을 뻗칠 수 있고 크게 부강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들겨 맞아요. 사방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이 사방이 전부 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강대국이 누구냐면 남쪽에 초나라, 북쪽에 진나라, 동쪽에 제나라, 크죠 땅이 그죠? 또 서쪽에 진나라 이런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정나라의 생존과 정나라의 안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깊이 있게 고민해서 자기 평생을 정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 정자산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나라는 초기 3대 국군인 장공 때에는 상당히 국력이 강해가지고 폐주로 칭할 만큼 굉장히 국력이 강했어요. 그런데 5대 때 여공 이후로 들어오면 공실하고 귀족들 사이에 내분이 벌어져가지고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진, 초, 진, 제 이 네 나라의 쟁패 와중에서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북쪽의 진나라하고 잠깐만요. 요 북쪽의 진나라하고 남쪽의 초나라한테 시달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조진모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사자성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통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거 쓰면요 굉장히 대접받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도 꽤 뭐라 그러나
중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이런 용어합니다. 아침에는 진나라, 저녁에는 초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진나라한테 가서 인사하고 저녁에는 초나라한테 가서 인사해야 되는 이런 고달픈 신세를 얘기할 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우리나라 신세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하고 정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실감이 나실 거다. 그리고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치가나 리더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목공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산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요 시기까지 기원전 627년부터 554년까지 약 70년 동안 기록에 남은 것만 33차례 남의 나라에 침공을 받습니다. 아, 이건 뭐 고달픈 신세죠, 그죠? 2년에 한 번씩 두들겨 맞았던 얘기잖아요, 저게. 그죠? 기록에 남은 것만 그 정도니까 기록이 없는 것까지 보면은 뭐 거의 매년 강대국한테 시달리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나라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구주의 인후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주는 천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목구멍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 딱 눌러놓으면은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달픈 상황에 처해 있는 정나라의 귀족 그 가운데서도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정조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대 국군인 목공의 손자고 성은 주나라하고 성이 같은 희씨성이고 이름은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희교 또는 공성교 이렇게 부르는데 정나라에서 태어났고 자가 자산이기 때문에 어릴 적 이름이 그래서 되게 정나라의 자산이다 해서 정자산이라고 대부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자산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기원전 582년에 태어나가지고 522년까지 딱 우리 나이로 한갑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20살 전후에 정치에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나이로 정치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을 해서 30세 전후에 경이 됩니다. 이건 이제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신분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군도 다 경 집안에서 나오죠. 그래서 나라에 임금이 있고 국군이 있고 제후국에는 그 다음에 경이 있고 그 다음에 경대부가 있어요. 대부는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사계층, 일반 평민계층으로 사계층이 있고 춘추전국 시대를 통해 가지고 요 경대부 계층을 뒤집어 엎고 사계층이 새로운 지배 신분으로 바뀝니다. 요 사계층의 출신이 누구냐면 공자님이 사계층 출신입니다. 공자 같은 분들. 귀족이 아닙니다. 평민으로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시대를 앞서가면서 새로운 변화 상황에 대처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전문가 집단이 되면서 이들이 지배계층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550년간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회가 변화하고 바뀌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 그러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을 통해 가지고 또는 정치적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기득권층을 바꿔내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깨어있는 시민들, 그러니까 계층의 변화를 염두에 두셨다는 거죠. 정치가들은 그런 멀리 내다보는 그런 정치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는 아주 극렬하게 기득권이 저항하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지금 뭐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계층 간의 변화가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거죠. 기득권층들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게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민심이 표출이 됐고 또 좀 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하다가 이번에 조국 장관 임명으로 다시 문제가 붙어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국 사회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걸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정자산은 크게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개혁의 와중에서 그것도 조그만 나라에 태어나 가지고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서 이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내다봤던 그런
정치가로서. 그래서 춘추시대에는 정자산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후대의 평가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원전 543년에는 40세 전후로 해가지고 기원전 520년까지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 가까이 정치 전반을 담당합니다. 재상이 된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상국이라고 하죠. 그죠? 정나라의 상국이 됩니다. 고사에 모셨던 임금은 3명이나 됩니다. 19대, 20대, 21대 3명의 국군을 모십니다. 정자산의 전체적인 일생을 연표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571년에 12살 때 성공이 죽고 희공이 즉위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군대를 책임지는 사마벼슬에 올라가지고 군대를 통솔하고 18살 때 자사가 희공을 임금을 죽여요. 시해하고 강공을 세웁니다. 그 다음 19살 때 권력을 진 자사가 여러 공자들을 죽입니다. 그 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다는 얘기죠. 그때 자사하고 같은 편, 같은 정파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 자국에게 조심하라고 따집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공실의 사람들을 죽이고 정쟁에 몰두하시게 되면은 위험해질 겁니다. 정나라 전체의 정치도 위태로워지고 아버지 신변도 위험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니까지 놈이 뭘 하냐고 야단을 쳤어요. 19살 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20살 때 아버지가 자사하고 피살당해버립니다. 같은 귀족에게. 정자산이 20살 때 자기 집에 있는 원래는 이제 사병들이죠. 이 귀족들은 개인적으로 군대를, 병사들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이 사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집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당연히 집에 있는 자산까지도 이제 위험한 상태단 말이죠. 그 사병들을 잘 정돈을 해가지고 정변을 수습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28살 때 자공이죠. 그죠?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잡았던 자공이라는 사람의 권력을 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입김이 세진 거죠. 30살 무렵에는. 29살 때 대부들이 결국은 자공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사라는 사람이 정권을 담당하고 난 다음에 자산을 경에 임명함으로써 정치 일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요. 34살 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정자산의 정치 입지를 확고하게 다져주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폐주에 대한 곡물의 양을 줄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진나라, 북쪽에 있는 진나라를 찾아가서, 진나라가 패권국이었거든요, 그때. 조그만 우리 정나라가 폐주국에게 바치는 이 곡물이 너무 부담이 크다. 줄여달라. 이게 이제 춘추시대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폐주정치라는 게 나옵니다. 춘추 초기 때 최초의 폐주는 제나라 황공입니다. 관중과 포숙이 모셔가지고 임금이 돼가지고 최초의 패권국이 된 나라가 제나라고, 제나라 황공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폐주가 돼요. 이런 폐주가 춘추 시대를 통해 가지고 5명이 등장했기 때문에 춘추 5패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진나라, 초나라, 서쪽에 있는 진나라 이런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패권을 차지한다. 폐주가 되는 거죠. 폐주가 돼서 내세우는 명분이 뭐냐 그러면은, 주나라 왕실을 보호하고, 천자가 있으니까 주나라 왕실을 보호하고, 이게 존왕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오랑캐나 남쪽에 있는 오랑캐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왕, 양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다른 제후국들을 공격하거나 이러면은 폐주국이 나서가지고 중간에서 중재를 하거나 외교적으로 중재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은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화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하냐 그러면은, 자, 내가 네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니들을 지켜주니까 돈을 내라 이거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방위분담금 내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빨리 우리도 이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고, 전작권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자주권을 가지고 북한하고도 자꾸 북쪽 입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늘 미국 눈치 본다고 한마디씩 던지잖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조그만 정나라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를 찾아가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특히 정자산은 나중에 박물군자라고 해서
세상 물정과 사물과 인간의 두루두루 많이 아는 군자다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만큼,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례를 일일이 꼽아가면서 하나하나 설득해가지고 공문의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가 점점 더 커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39살 무렵에는 오나라의 유명한 인사입니다. 오나라 개찰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알아준 아주 명망가였어요. 이 사람이 여러 제국들을 다니면서 사신 노릇을 했는데, 외교 사절 노릇을 했는데, 정나라에 와가지고는 정나라 정치적 상황을 보고는 정자산이 집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이미 정자산이 명성이 커졌다 그런 얘기죠. 40살 때 사씨가 자산을 공격했으나 자피가 말림으로써, 자피가 그리고는 자산에게 정치를 맡김으로써 이제는 재상이 됩니다. 재상이 돼가지고 국정을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하는 실질적인 국정 전담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토지개혁 등 개혁 정책을 실행합니다.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던 각종 개혁 정책을 실행합니다. 집권 1년 만에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시켰고요. 그 다음에 강대국 진의 사신으로 가서 가지고 간 곡물을 술에 잔뜩 싣고 갔는데 객사가, 그러니까 영빈관이죠. 쉽게 얘기하면 외국 손님들이 오면 맞이하는 영빈관의 뜰이 좁아가지고 이게 수레가 못 들어가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담장을 허물어 버립니다. 외교적으로 큰 문제죠. 남의 나라에 큰 나라 가가지고 영빈관 담장을 허물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진나라에서 이제 뭐라고 꾸짖죠. 나무라니까 정자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옛날 제나라 때 진나라 때 문공이 있을 때에는 손님 맞이하는 영빈관의 뜰이, 정원이 운동장, 요즘 식으로 하면 운동장보다 더 넓었다. 아니 곡물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비라도 오면은 다 젖어버리고 못 쓰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으로 들여놔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다시 영빈관을 짓게 만듭니다. 이런 외교적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향교 폐지에 반대합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얘기를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실에 귀족들의 싸움을 중재를 합니다. 그 다음 조세제도의 일부가 반대하자 이제 세금을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당연히 반대하죠. 그랬더니 강경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47살 때 했던 이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서를 주저해서 공표를 합니다. 형서라는 건 뭐냐 그러면 법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법률 조항이 형법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서라고 합니다. 법률 조항을 청동 솥에다가 주조를 해가지고 글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정에 보면은 다 글자 주조되어 있잖아요. 돈 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률 조항을 전부 다 이제 1조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조항까지 전부 다 글씨를 주조를 해가지고 성문이나 관청 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법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정자산 이전에도 있었고 주나라 때도 있었고 은나라 때도 있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공표를. 그러니까 지들끼리 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자산이 법을 공표함으로써 이게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형서의 첫 번째 조항이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사사로이 귀족들에 의해 가지고 재산을 침해당하거나 폭력을 당했을 때는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법률 공표는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법률을 공표하자 외국에서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 조심해라. 협박성 공갈을 해요. 그때 정자산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는 다른 거 모른다. 그런 거 모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구세뿐이다. 세상을 구하고 싶을 뿐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구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54살 때 동반자인 자치가 죽었고 잘 아시다시피 60세 때 우리 나이로 61세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태숙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넘겨받아. 이게 간단하게 정자산의 일대기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국정을 맡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국은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국가의 미래, 백성들의 복지, 백성들의 삶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놓을 준비가 돼요. 이게 이제 핵심 관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옛날처럼 정치를 전부 다 귀족들이 담당하고 있던 시절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정책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정책이냐 아니면은 기득권을 조금씩 삭감해 나가는 정책을 실시할 거냐 이걸로 기착이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권력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기득권 위주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가지고 공을 차려고 하냐.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들어가가지고 나 자신과 내 자식과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바쳐가지고 결국은 얻어내지도 못할 거 그들의 놀잇감이 되고 말 이런 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기득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놀 사람이 없는데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 아무도 안 들어가지 말아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뭘 하겠어요. 그죠?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정자사는 내세운 논리가 백성들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것이 정나라를 발전시키고 정나라를 안정시키는 관건이다라는 정확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숫자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결국은 정나라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가져서 첫 번째는 그러면 백성들의 인심을 확인하는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아까 향교 폐지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으면은 정치하고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률을 공표하고 세금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중요한 게 이게 상인 보호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정부하고 상인하고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정자상이. 정부는 절대로 상인들의 상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걸로도 상인들을 부담 주지 않는다. 다만 일정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정나라는 아까 보셨다시피 구주의 목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통팔달이란 말이죠.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상업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국부를 높이는 거죠. 나라의 부를 높이는. 이들의 적극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예 신사협정을 맺어버립니다. 절대로 국가는 상인들의 상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도 안 한다. 어떠한 제약도 하지 않는다. 일정한 세금만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나라 상인 가운데에서 현고라고 하는 상인이 나옵니다. 나중에. 현고라는 상인이 낙양 쪽으로 장사를 하러 가다가 진나라가 쳐들어오는 군대를 발견을 합니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로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정말로 대범하게도 간 크게도 소 9마리를 끌고 진나라 군대로 들어가요. 그 진나라 장군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임금께서 먼 길 오느라고 수고하신다고 힘드신다고 나한테 소 9마리를 주고 가서 위로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를 깜빡하는 거죠. 자기네 군대가 온다는 걸 벌써 알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장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나라로 쳐들어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받겠다. 라고는 애꿎은 활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서 점령을 하고는 멸망시키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현고호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깁니다.
현고가 군대를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를 끌고 가서 군대를 잡아서 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구한 상인이 정나라 상인이 있어요. 이 정나라가 상인들과의 그런 신사협정이나 이런 부분들 상인 보호 정책이 없었으면 상인들의 그 애국심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를 안정시킴으로써 외교 문제에 있어서 당당하게 대외 외교를 밀고 나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도덕성으로 담보를 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애를 써도 그 모든 것에 사리사욕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 걸 전부 다 의심받고 모든 걸 전부 다 부정당하거나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자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렇게 봅니다. 작은 나라의 리더는 큰 나라의 리더보다 더 청렴해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야지 큰 나라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조그만 나라는 더 엄격하게 하는 걸 요구합니다. 왜? 이게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다 알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알려지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 언행 이런 거 조심하지 않고, 그죠? 자기 멋대로 짓거리고 얘기해서 결국은 역사에다가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이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SNS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다른 건 몰라도 조롱당하는 거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자산의 정치에 대한 평가와 경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자산의 정치를 공자는 관맹상제라고 하는 네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그러움과 사나움을 서로 섞어서 함께 구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다. 관맹상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관대하면 백성들이 게을러져서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엄격한 법으로만 다스리면 상처를 면키 어려워서 다시 너그러움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강경과 온건을 함께 구사하여 서로 보완작용을 하도록 해야만이 정책이 통하고 화목해질 수 있다. 라는 말로 정자산의 정치를 수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관맹상제라는 말로 평가를 했는데요. 정자산의 정치의 결과입니다. 정자산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이렇게 일궈냅니다. 1년 만에 더벅머리 애들이 버릇없이 까부는 일이 없어졌고, 노인들이 노동에 동원되지 않아도 됐고, 어린애들도 중노동에 동원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를 확실하게 1년 만에 실천한 사람입니다. 2년째가 되자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는 일이 없어졌다. 정가제가 이루어졌습니다. 3년째가 되자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자도 됐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었다. 4년이 되자 바깥 농기구를 그냥 놔두고 집에 들어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 5년째가 되자 군대를 동원하는데 할 일이 없어졌고, 또는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상복 입는 기간을 정해서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들 입었다.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군대의 불미스러운 가끔 사고는 나긴 합니다만, 훈련 중에 사고는 나긴 합니다만, 구타라든지 같은 병사들끼리 폭력에 못 견뎌가지고 서로 총으로 쏴버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자산은 5년 만에 그거를 해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역대로 이런 평가가 내립니다. 왕대륜이라는 사람은 춘추 1인이다. 춘추 시대 때는 정자산 한 사람밖에 없다. 라고 아주 극찬을 했고요. 좌전의 전반부는 관중이요, 후반부는 정자산이 주인공이다. 라고 좌전은 춘추 시대 때 역사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좌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반부의 주인공은 관중이고 후반부의 주인공은 정자산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공자 아까 평가했죠. 고인의 유품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사랑했던 분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정자산의 뒤를 이은 사람이 자태숙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자산이 죽고 난 다음에 재상이 된 사람이야. 재상이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자산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골치는 없었을 것인데, 왜? 정자산이 관맹상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 자태숙이라는 사람은
관만 너그럽게만 정치를 하다가 정치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나움으로 돌아가려니까 이제 늦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진작에 정자산 말을 들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향교 폐지의 반대에 대한 공자의 평이다. 공자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산들은 어지지 않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 말을 못 믿는다. 굉장히 어진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오나라 개찰, 아까 잠깐 정자산의 집권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정나라의 남국을 수습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고, 정자산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며 산단 말인가 라는 걸 통곡을 했고요. 자피라는 사람은 예를 갖춘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은 없다. 그러니까 정나라의 귀족들이 정자산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피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렸다라는 겁니다. 진나라 평공은 박물군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물정과 사물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두루두루 통했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자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상하천은 정자산에 관한 일대기를 기록으로 순례열전에서 남기면서요. 저 나중에 가면은 저게 있습니다. 골계열전이라고 하는 코미디언들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도 잠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록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상하천이 재미난 수수께끼 하나를 던집니다. 물음 하나를. 세 사람의 정치 스타일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 스타일 가운데서 가장 수준이 높은, 병지가 높은 스타일은 뭐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위나라의 서문표라고 하는 행정 전문가는요, 업이라고 하는 지역의 벼슬 군수로, 군 따지면 군수라고 합시다. 업을 통치하는 벼슬을 받아가지고 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업을 단 1년 만에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정치를, 업적을 보여줍니다. 서문표가 업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땅도 넓고 인프라가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놈 생산량도 엉망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관리들하고 무당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은 제사 지내는 거야. 이놈 동네가. 비 오면 비 온다고 제사 지내고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백성들의 부담이.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 걸 잘 관리를 해가지고 물을 잘 가다 놓고 잘 빼고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빼내고 비가 들어오면 저수지에 있는 물로 농사를 짓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생각은 안 하고 비 안 온다고 제사 지내고. 그 가운데도 최고의 악습이 뭐냐 그러면 매년 하백이라고 하는 물의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큰 행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도 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자를 바치는 거야. 처녀를 하백신에게 바쳐서 비 좀 적당히 오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인신공양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서문표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야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언제냐? 그때 나도 참석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은 신난 거야. 야 우리 원님도 제사 때 오신대. 그래 그 다른 애보다 더 크게 하는 거야 이제 제사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가 끝나고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제 요 처녀를 배에 실어가지고 저수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빠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 순서가 딱 오니까 정자산이 관리들한테 야 그 처녀 얼굴 좀 보자. 하백 신도 이뻐야지 받아들일 거 아니냐. 시감이 길 거 아니냐. 일단 내가 얼굴 좀 보자. 그리고는 처녀가 오니까 면사풀을 들춰보고는 얼굴을 봅니다. 보고는 이렇게 얼굴을 내리면서 야 못생겨서 안 되겠다. 내년에 2명 바친다고 하자. 2명 바치자. 더 이쁜 애. 안 됩니다. 그래도 하백신이 그래도 매년 하던 건데 그럼 일단 하백에게 양해를 구하자. 그래가지고 무당 가운데 새끼 무당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가서 하백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와라. 그 물에 빠뜨려. 당연히 안 오죠. 한참 기다립니다. 안 옵니다. 그랬더니
야가 용군 가더니 좋은갑다. 안 온다. 이번에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무당들을 다 빠뜨리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리고는 애미 무당까지, 제일 큰 무당까지 싹 빠뜨려서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당연히 안 오죠. 이 무당들이 가가지고 영문 가서 파티하는 것 같다. 응? 아무도 안 온다. 야. 그리고는 관리들한테 야, 이제 니들이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관리들을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전부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싹 비는 거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업지방의 사람들은 감히 속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문표의 통치 스타일을 불감기라고 합니다. 공자님 제자 가운데 복자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또 밀자천이라고 하는데 이 복자천은 너무너무 사람이 어지러요. 그래서 담보라고 하는 지역에 원님으로 갔는데 자기 원님이 너무너무 사람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어지러가지고 감히 차마 속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불인기. 그리고는 정자산의 스타일을 불능기라고 합니다. 속일 수 없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세 스타일 가운데에서 최고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사마천이. 여러분들 볼 때 최고의 스타일은 어떤 겁니까? 셋 중에? 뭐 사지선다도 아니고 오지선다도 아니고 33% 풍년인데 왜 말을 못하세요? 응? 지금은 되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정자산이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속이고 싶어. 근데 겁이 나서 못 속여. 속일 수 있어. 근데 차마 못 속여. 불륜, 속인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속일 수 없답니다. 앞 둘은 전부 다 속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를 할 수가 있어요. 다. 그죠? 네. 그런데 불륜계에는 속임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자산의 통치 스타일을 가장 수준 높은 경지로 사마천은 그거를 내심 염두에 두고 그런 의문을 던진 겁니다. 자, 이제 정자산의 어록으로 한번 정자산의 노블레스 올리주를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인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정권이 무엇으로 튼튼해지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정권의 기반이 결국은 백성들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질고 덕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방법론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사납게 하는 거고 하나는 너그럽게 하는 건데, 그죠? 조건을 겁니다. 덕망이 높고 큰 사람만이 너그러운 정치로 백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관맹을 물하고 불에다 비유합니다. 물과 불을 가지고 비유하면 적절할 것이다. 불이 활활 타오르면 백성들은 겁을 먹는다. 그래서 불에 타 죽는 사람은 적다. 그죠? 이게 맹이죠. 그죠? 사납게 정치하는 거니까. 근데 물은 성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백성들이 겁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은 거다.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공자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치 정자산이 관맹상제를 섞어서 하라라고 절충안을 낸 것처럼 얘기를 해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는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정자산은 뭘 하고 싶냐 그러면은 관대한 통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물이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은 제대로만 하면은 물이 불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 대신 조건은 덕망이 높고 큰 사람만 너그러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섞어서 하라는 거죠. 사실은 정자산은 실제로는 관대한 통치술이라는 게 물과 같아서 효과를 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엄격한 정치가 많은 거다라고 조건은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자산이 꿈꾸었던 정치는 물과 같은 정치죠. 덕망이 높고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지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향교를 폐지하자. 왜? 정자산이 집권하고 나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이 향교에 모여가지고 맨날 정자산을 헐뜯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정치 상황이 그대로 왜 오버랩이 될까요? 그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발목만 잡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정자산을 죽여야 된다라는 여론까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자산이 측근이 이참에 향배를 없애버리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자산이 한 말입니다. 왜 향배를 없애려고 하냐? 조만간 그곳에 모여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장단점을 논의할 텐데 그들이 칭찬하는 점은 계속 유지하고 비판하는 점은 고치면 될 터이니 그곳이 바로 우리 스승이 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며칠 전에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충성스럽게 백성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백성의 원성도 줄어들 것이다. 이제 요 대목을 이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죠? 위험과 사나움만 가지고는 원망을 막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든지 비난을 받으면 그것을 하루빨리 제지하려 한다. 뭐든지 물리려고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마치 넘치는 홍수를 막으려는 것 같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어찌해 볼 수가 없다. 제방을 터서 물길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일만 못하다. 향료를 남겨두는 것은 사람들의 논의를 듣는 것 자체가 좋은 약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거 역사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지도 모르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찍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과 나라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생사를 그 일과 함께 할 것이다. 아까 잠깐 예극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극이 경극만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경극은 북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경자예요. 지역마다 다 있어요. 요 하남성 지역은 하남성의 간칭이 약자가 예예요. 예. 그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이라는 분이 치수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천하를 모두 9개 주로 나눕니다. 구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른 말이 구주입니다. 그 구주 가운데 예주가 있어요. 그게 하남성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남성 사람들은 자기네 하남성을 줄여서 부를 때 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남성 지역의 자동차의 표지판은 전부 다 예로 시작합니다. 예, A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중국 가셔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자동차 번호판 넘버를 보시면은 그 지역 이름이 바로 나온다. 중국은 아직도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약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구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하북성은 옛날에 기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북성에 가면 기를 쓴다고. 몇 개 안 됩니다. 구주를 쓰는데 동네가. 거기 예극에서 보시다시피 사직을 위한 일이라면은 생사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그 대목이 나왔죠. 바로 그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정자산이 법을 공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일을 하려면 그 법도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법의 제정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아까 구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자산이 한 여러 가지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 그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저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늘의 도는 멀고 사람의 도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도라는 건 뭐냐면 미신을 얘기합니다. 천명인이 하는 그런 관념론적인 귀신이 신하락 까먹는 소리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천도하고 인도는 서로 상관이 없다. 비조는 사람 이름이에요. 비조라는 사람이 뭔 일만 있으면은 자꾸 점치자는 거죠. 하늘에 물어보자. 뭐 천명이 어쩌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비조가 천도를 어찌한단 말이냐. 말이 많다고 하면 어쩌다 한 번은 맞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용이 보지 못하는데 용이 싸우는 것은 우리가 왜 봐야 하냐. 우리가 용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용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을 거 아니냐. 굉장히 실용적인 인물입니다. 2600년 전의 인물로서는 이런 그 실사구시 정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자산과 대단히 귀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천도원이요 인도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권을 담당한 사람은 정권을 휘둘러서 독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분노는 건드리기 힘듭니다. 라는 말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목 때문에 제가 이제 정자산의 필이 꽂혔습니다. 정자산은 뭐라고 얘기하냐. 높은 자리와 큰 봉업은, 즉, 권력과 재산은 자신을 비유하는 수단이 됩니다. 저는 배운 다음 비로소 벼슬한다 소리는 들어봤지만, 벼슬한 다음 공부한다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즉, 사람이 된 다음에 벼슬을 해야지, 벼슬한 다음에 사람 된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벼슬,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면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자신을 비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돼야만이, 인격이 돼야만이 그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그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가리거나 비유하는 걸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목 때문에 제가 이제 필이 꽂혀서 정자산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정자산이 남긴 유명한 명언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죽는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죠? 사냥꾼들이 이 튀어나온 이 상아가 몸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가 조금 힘이 생겼다고 까불면 큰 나라한테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색을 감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딱 우리나라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자산이 외교 무대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부가 단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죠. 백성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고 귀족들도 화목하게 만들고 함으로써 내부를 단결시키고 안정시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못 쳐도 정자산이 집권하는 동안 한 번도 공격을 안 받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제 섣불리 정나라를 쳤다가는 오히려 큰 나라가 다 하게 생겼거든요. 그만큼 내부를 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단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지금 저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양쪽 간의 무슨 시위를 보면서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 그 다음에 사이비 지식인들이 하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거 보면은 국론 분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국론 분열입니까? 국론 분열은 그냥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이론을 갖지 못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는 쪽에 여론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정해주는 거거든요. 요즘 들어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지식인들이 우중정치, 어리석은 대중들이랑 국민들을 깔보는, 이게 철학했다라고 하는, 저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엊그저께 경향신문 쓴 사람인데, 이진우 거예요. 이진우. 포항대학교 교수일 거예요. 저 같이 국제 세미나도 해보고 한 사람인데, 이런 지식인들 정말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지금까지 뭘 얼마나 배우고 한다고, 그죠? 민심은 여러분들이나 나가 있는 분들이 훨씬 잘하시잖아요. 나가서. 촛불 들어보신 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희끗해가지고 만들어 놔니까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국민들을 깔본단 말이죠. 정자산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권이 무엇으로 튼튼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운 다음에 벼슬 해야지. 그 정자산이 얘기하는 배운 다음이라는 거는 공부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 된 다음에 벼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자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빛내는 것은 결국은 정자산의 죽음이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정자산을 공부하고 기록을 전부 다 훑어보고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 정자산은 제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주목을 했는데 정자산의 죽음에 대해서 안 믿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정자산은 죽고 난 다음에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장례 치를 비용이 없어서 시신을 광주리에 담아서 야산에다가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안 믿었어요.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임금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재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청렴결백하게 살았어도 야산에다가 시신을 버리는 식으로 장례를 치를 이유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한참 찾아다녔어요. 실제로. 정자산 무덤을 제가 몇 년을 찾아다녀가지고 재작년에 제가 찾았습니다. 정자산 무덤. 금수환을 금방 찾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나라 수도인 정주시, 하남성 정주시, 인구 1000만 명 정도 되는 정주시 한복판을 흐르고 있어요. 저렇게 지금은. 옛날에는 여기 조그만 시냇물이었어요. 그래서 금수환은 찾아냈는데 정자산 무덤은 잘 못 찾다가 2년 전에 정자산 무덤을 찾아갑니다. 진짜로. 먼저 정자산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부터 한번 볼게요. 자산이 세상을 떠나자 부모를 잃은 듯 했다. 자산이 죽자 상인들이 통곡을 했는데 마치 부모를 잃은 것 같았다. 그러면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자산이 우리를 버리고 세상을 떠났으니 백성들은 장차 누구에게 의지한단 말이냐. 자산이 죽자 남자들은 차고 다니는 옥장식을 모두 버렸고 여자들은 귀걸이 장식을 버린 채 골목골목에 모여서 석 달을 통곡했으며 모든 놀이를 중단했다. 이게 약간의 과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얼마나 백성들이 슬퍼했는가라는 걸 아주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 무덤 대목입니다. 저 산에 있어요. 정주에서 버스를 타고 신정까지 1시간쯤 와서는요. 거기서 택시를 하나 잡아 타고 여기 형산이라는 곳인데 거기 정자산 무덤이 있대는데 거기까지 가자. 이제 대절을 했어요. 대절을 하고는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저기 가면 있대. 저기.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기다릴래?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이제 요금 안 주고 요금 주면 가버리니까 이제 안 주고 일단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한 30분 좀 올라가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한번 와. 띠르르 택시기사가 왜 안 내려오냐고. 돈 안 주고 도망갈까봐 전화. 아이 저기 가면 있다고 했는데 봉우리를 3개나 넣었네. 중국 사람은 말 믿으면 안 돼. 저기 있다라는. 제가 20년을 넘어 다녀서 맨날 그거 알면서도 또 당했다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몇 시간을 등산을 해가지고 겨우 찾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실제로. 정말 저렇게 야산에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표지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석은 있습니다. 나중에 비석.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오른쪽에 돌아가면 비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너도 참 속물이구나. 믿지 그거를. 왜 기록을 믿지? 왜 안 믿었냐? 근데 사실은 그런 의심을 하고 안 믿고 난 다음에 확인하니까 더 감정이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백성들이 정자산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라고 폐물이며 돈을 가져와서 후손들한테 주자 후손들이 절대로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다가 전부 다 던져서 영롱하게 그 시냇물이 이제 빛이 날 수밖에 없죠. 반짝반짝. 그래서 그 시냇물 이름이 금수화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명언 명구를 정리하고 정자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촌도원이요 인도이 비소급이야 하이지지다. 하늘의 너는 멀고 사람의 너는 가깝다.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어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도니 천명이니 하늘이니 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리사직 사생이지다. 우리는 생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행사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는 충정과 선함으로 원망을 줄인다는 말은 들었지만 위협으로 원망을 막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는 항상 충정과 선함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만이 원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모든 정책과 모든 정치는 잘 아시다시피 100%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정책을 유지시켜줘야만이 그 진위가 파악이 돼야만이 백성들은 믿습니다. 당장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쌍수를 들고 100% 다 환영하는 정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설득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 정책을 밀고 나가고, 그죠? 약속을 지켜 나가면서 진정성을, 정자사는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점과 그리고 정책의 본질이 뭔가를 깨뚫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위정필의덕인. 이제 여러분들 원문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망소일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정치는 반드시 덕으로 해야 하며 정권이 무엇으로 쓰는가, 무엇으로 안정되는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산이 우리를 버리고 세상을 떠났으니 백성들은 장차 누구에게 의지한단 말인가. 순리일전에 자산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다른 해남자에 나오는 명언 두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자산하고 관계대로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거사 위위인자 중조지요. 거사 이자위자 중거지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여러 사람이 돕고, 즉 남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여러 사람이 돕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떠난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중지소조 수약필강이요. 중지소고 수대필망이요. 여러 사람이 도우면 약해도 강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사람이 떠나면 강해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 다 민심을 중시했던 정자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관련이 있는 대목을 뽑아봤습니다. 정자산은 뭐 보시다시피 죽음으로, 마지막 죽음이 정자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온전히 하나의 상징성으로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난 사람. 그래서 시신을 야산에다 갖다가 버리는 식으로 장례를 치렀던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이고, 더더군다나 이 인물이 귀족 가운데서도 왕족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가슴을 많이 때리는, 그죠? 감명을 많이 주는 그런 인물이 정자산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 정도 하고요. 질문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있습니다. 향교라고 외치고 살면나요? 예, 이때. 예. 오래됐습니다. 예, 향교의 역사는 중국 역사에 보면, 교육사에 보게 되면은 저 옛날에 은나라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연어는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향교에 관한 단어의 출처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정자산의 일생에 나오는 향교입니다. 그 향교입니다. 우리 향교하고 똑같습니다. 네. 향교와 서는 다르죠? 다릅니다. 향교는 공교육기관이고 서는 사교육기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왜 자산의 시신을 가까운 데서 버릴 수 있는데 왜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추측해보건 데는 분명히 가까운 데 묻게 되면은 귀족들이 쓰는 무덤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죠? 예. 자기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은 그냥 국장으로 치르죠. 재상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장례를 치러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정나라 수도인 정주에 가게 되면요, 정나라 시대 때 귀족들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말도 같이 묻고요, 수레도 같이 묻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들이. 그러니까 정자사는 아까 그 예극에서 보시다시피 백성들의 세금으로 돈을 가지고 절대로 장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라의 장례를 치르면 그 돈은 다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시신을 야산에 갖다가 버려라. 그것도 형산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야산에 버려달라고 유언을 남김으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범을 보이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살다간 유언 그대로 살다간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언은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정자산의 유언은 굉장히 소중한 유언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은 분명히 관례대로 치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이요?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좋네요, 그죠? 그 당시 그 계급 구조는 어떻게 형성돼 있었습니까? 계급이요? 그 충정부 시대 계급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앙에 주나라라고 하는 천자의 나라가 있어요. 천자. 예. 그때 왕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편의상 왕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왕은 주나라 천자를 왕이라고 불렀고 여기들은 후입니다. 후. 공이라든지 이렇게 붙여요. 예. 그 후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제자를 붙여서 제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후국의 최고 우두머리는 국군이라고 불렀어요. 나라의 군주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제후는 뭐냐 그러면 주나라 왕실에서 주나라 왕실하고 성이 같은 희시성이나 또는 건국에 공을 많이 세운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봉건이라고 한다고. 그게 교과서에서 배웠던 봉건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봉건제에 가지고 선 제후국들은 여러 나라들은 주나라 천자를 보호해야 돼요. 왜 저기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군대를 내서 천자를 보호하고 또 천자한테 큰 일이 있으면은 결혼이나 그다음에 생일이나 그다음에 상 이런 게 있으면은 약간의 공물을 바칩니다. 인사를 드리러 와요. 그걸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조회한다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조회하러 온다. 이게 그 굉장히 안 좋은 산물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면 맨날 아침 조회한다 그죠? 그 조회가 그 조회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천자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게 조회예요. 그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공물을 가져라. 그걸 조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돈이나 그다음에 귀한 물건들이나 식량 같은 걸 가져가. 그걸 공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춘추시대 들어오면은 주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나라 유학 때 이민족 침략을 받아서 수도가 점령당해서 동쪽으로 낙양으로 이동하면서 동주시대가 되면서 주나라의 왕실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후국들 가운데 큰 나라들이 주나라 왕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그걸 폐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후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경 출신의 최고 귀족 출신이 나라의 임금이 된다. 그게 아까 정자선이 경이 돼서 최고의 이제 그 신분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대부가 있어요. 대부, 그 다음에 사가 있고, 그 밑에 일반 평민들이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군인편으로, 안영이 한 사람 더 남았고요. 그죠? 정치가들 가운데 앉아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